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김세영입니다. 여러분은 고기나 패스트푸드를 드실 때 탄산음료 즐겨 드시나요? 저는 이 시원한 청량감 때문에 탄산음료를 즐겨 먹는 편인데요.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 탄산음료를 자주 먹으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병의 근원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전문의 허진 과장님을 모시고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이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인가요? 이제 대사증후군의 의미를 알려면 대사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대사란 신진대사의 줄임말로 인간이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 또는 합성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나 에너지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활동이 장애를 받는 상태를 통칭하여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병, 복부비만, 콜레스테롤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상지혈증 등이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네, 각종 성인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앞서는데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대사증후군은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성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생깁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면 당뇨병 치료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인슐린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혈당이 높을 때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으로서 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소화되어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근육세포나 지방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되면 세포의 문이 열리지 않거나 적게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는 포도당이 부족하여 대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혈관에는 포도당이 너무 많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가음, 가식, 운동 부족, 복부 비만,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대사증후군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인슐린이 문제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증상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그 밖에 복부 비만, 통풍, 지방간, 동맥경화, 호르몬 장애, 눈의 망막병증, 콩팥병증, 말초신경병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로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에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무리하게 가생산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은 양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중에는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사로 맞아야만 혈당이 조절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그 과정에서 췌장이 너무 무리를 해서 췌장암이나 간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혈관의 고혈당이 혈관 내 염증이나 응고를 유도하여 혈관이 좁아지면서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뇌출혈,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이 대사증후군이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니까 심각성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미국 국립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대사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허리 둘레의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 둘째, 중성지방 150 이상. 셋째, HDL 콜레스테롤 남성은 40, 여성은 50 이하. 넷째, 공복혈당이 100 이상. 다섯째, 혈압이 130에 85 이상. 이 기준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한 결과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면 걱정이 앞설 것 같은데요. 대사증후군에 따른 합병증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쌓여 혈관이 좁아져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관 염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몸의 모든 혈관에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발의 혈관이 망가지면 손발이 차갑고 색깔이 파래지거나 보라색을 띠기도 합니다. 또 대퇴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파 걸을 수 없고 가만히 서 있으면 통증이 좋아지는 간헐적 파행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 혈관이 망가지면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이 오기도 합니다. 회원부의 혈관을 침범하면 남자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망막병증, 소변이 탁해지고 거품이 많아지며 양이 적어지고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은 콩팥병증, 손발끝이 저리고 톡톡 쏘는 말초신경병증, 여성 호르몬 장애로 인한 무배란, 불임, 비만으로 인한 코골이를 일으키는 수면무호흡 증후군, 지방간, 자궁암, 유방암, 복부 비만으로 인한 관절통, 관절염도 흔한 합병증 중의 하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왜 만병의 근원 대사증후군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적절한 식이요법 및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본인 생활 습관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바르게 파악하여 교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 담배를 한다든지 아침, 점심을 거르고 저녁에 폭식을 한다든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 등이 있겠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체중 감량 및 적당한 운동을 통해 좋은 체형을 만들고 전신 근력을 발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질환 당뇨병. 이 당뇨병 환자들은 설탕뿐 아니라 소금 섭취도 조심해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뇨병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당뇨병이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없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혈당이 올라가고 포도당이 배출되는 곳이 없어져서 소변으로까지 나오게 된다고 해서 당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뇨는 소변이 아닌 혈액 검사로 진단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양식이 소고화되면서 당뇨병의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는 1% 미만에서 1980년대 3%, 1990년도에 6%, 2000년도에는 8에서 10%, 2012년도는 22%로 급증하고 있으며 당뇨병 전 단계로 알려진 공복혈당 장애까지 합치면 47%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경제 발전과 생활 양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가요? 당뇨병의 발생에 유전과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 체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당뇨병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뇨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이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전체 당뇨병의 1% 미만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당뇨병에서는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인자로는 고령, 비만, 스트레스, 임신, 감염, 약물 등이 있는데 환경인자는 유전인자와 달리 본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당뇨병이 급증하는 이유는 유전적인 원인보다는 과도한 음식 섭취와 운동량 감소로 인한 비만증의 증가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것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이 생기진 않지만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으며 비만증이 생기며 당뇨병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네, 이 비만과 관련이 있군요. 그렇다면 당뇨병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당뇨병에 걸리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수분을 같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어나고 그 결과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여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영양분이 몸에서 이용되지 않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을 3다 증상이라 부르는데 다음, 다뇨, 다식을 뜻합니다. 그 밖에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눈이 침침하고 손발 저림, 여성의 경우 질소양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당뇨병의 진단은 혈당을 측정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혈당 검사란 손가락 끝에서 체열하는 전열 포도당 검사가 아니고 정맥혈을 채취하여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이 시행하던 요당 검사는 당뇨병 환자에서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고 당뇨병이 아닌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당뇨병의 진단 검사로는 부적합합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2011년 대한당뇨병학회 진료 지침에서 제시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공복 혈당이 126 이상, 이때는 다른 날의 검사를 재검하여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 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와 임의로 측정한 혈당이 200을 넘을 경우입니다. 셋째, 75mg 경구 당 부하 검사 후 2시간 뒤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넷째,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당뇨병의 치료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치료 등이 있습니다. 경도의 당뇨병은 식사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다뇨 증상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고혈당 상태에서는 갑작스럽게 식이요법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전문의와 상담한 후 적절한 치료 전략을 세우고 서서히 혈당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약물요법에는 경구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주사가 있는데 당뇨병의 종류, 환자의 상태, 합병증 유무에 따라 치료 약물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혈당이 장기간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염이나 혈관병증이 와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면 무기력, 의식저하, 쇼크를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치료의 목적은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여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을 방지하고 당뇨가 있더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합병증은 심뇌혈관 질환인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심뇌혈관 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선행질환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암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사망 원인 통계 발표에 따르면 암, 뇌혈관 질환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단인 질환으로는 심장질환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교적 치료가 어렵지 않은 대사증후군과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 질환,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사증후군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심뇌혈관처럼 그 자체가 큰 병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여러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치료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국가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거나 혈압이 경계성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거나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다, 체중 조절, 식이요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혹시 나도 대사증후군이 아닐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근처 병의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합병증은 지방간인데요.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지방간은 무엇이며 또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정상적인 간에도 지방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방간은 간의 무게의 5에서 10% 이상이 지방으로 되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지방간 하면 제일 먼저 알코올을 떠올리실 텐데요.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들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으로도 지방간은 다수 발생합니다. 드물지만 피임약 등의 여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 심한 다이어트, 수술 후에 나타나는 심한 스트레스로 지방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방간의 증상과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간 자체는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해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게 오른쪽 상복부에 불편감이나 둔한 통증, 피로감, 무기력감, 허약,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간이 나빠질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 검사를 통한 간 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CT, MRI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간혹 확진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게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지방간은 간 경화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계속 음주를 하거나 비만이 심해지면서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간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지방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술이 원인일 때는 금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 때문에 부족해진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주와 함께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알코올성 지방간은 대개 문제가 안 되지만 계속 음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 간경련증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주를 하더라도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이 원인일 경우는 현재 체중의 10%를 3에서 6개월 내에 줄입니다. 주의할 것은 너무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은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은 식사를 거르지 말고 세끼를 챙겨 드시되 한 끼 분량은 조금씩 줄입니다. 야식과 가식을 피하고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보다는 삶은 음식,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보다는 물이나 녹차 종류를 드시는 것이 좋고 음식물은 천천히 섭취하고 간식 또는 가식을 되도록 피합니다. 가식을 하게 된 경우에는 평소보다 운동량을 늘려서 에너지를 더 소비하도록 합니다. 운동은 지방간 치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혈압을 내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혈당도 내리고 뼈와 근육을 건강하게 해주며 전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킵니다. 운동은 각자 상황과 체력에 맞도록 선택하는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씩 운동 시 30분 이상 합니다. 매우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혈당이 잘 조절되도록 하며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치료를 병행하도록 합니다. 지방간이 원인이 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물로 대체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호르몬 장애로 인한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합병증으로 호르몬 장애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한 분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몸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지방세포들이 호르몬 대사에 관여하여 남성에게 여성 호르몬 자극을 시키고 여성에게 남성 호르몬 자극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 남성에게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자분에게는 다리와 얼굴에 털이 많이 나는 다모증, 심한 여드름, 불규칙한 생리주기, 우월경, 무배란, 불임 등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을 잘 치료하면 성적으로도 매우 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성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새로운데요. 그 외의 합병증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합병증 외에 고지혈증, 고혈압, 통풍, 비만 등이 있습니다. 먼저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성분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콜레스테롤의 종류에는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3가지가 대표적이며 모두 합쳐 총 콜레스테롤이라 부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은 간에서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고 남은 양을 혈관벽에 들러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세포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여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대사하는 데 청소부 역할을 하므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LDL 콜레스테롤은 130, 중성지방은 150 이상이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고혈압, 당뇨,
간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경동맥질환, 복부 대동맥류 등의 혈관질환 여부에 따라서 약물 투여 시점과 치료 목표가 다릅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진단이나 치료 기준을 적용시키긴 어렵습니다. 고지혈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동맥경화가 진행하여 앞서 말씀드린 심내혈관 질환이나 췌장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생활습관의 개선, 체중 조절이 중요하고 적응증이 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네, 고혈압은 항상 많이 듣던 질병인데 중년 이후에 분들이 많이 병원을 찾으시더라고요. 이 대사증후군과도 관련이 있나요?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초당 1, 2회 정도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심장의 펌프 작용이 혈관벽에 가해지는 힘이 바로 혈압입니다. 이러한 혈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높아진 상태가 고혈압입니다. 원인은 크게 특발성과 2차성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나이와 가족력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는 특발성 고혈압이 있고, 반면에 부신질환, 콩팥질환, 혈관질환, 임신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2차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30, 40대의 비교적 젊은 분들이 갑자기 고혈압이 발견되었다면 한 번쯤은 혈액검사와 CT검사 등을 통해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원인이 있다면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원인을 제거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고혈압은 두통,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 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고 들었던 분들은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새 혈압약이 많이 좋아져서 약물 치료로 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통풍과 비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바람만 불어도 아플 정도로 통증이 심해 통풍이라고 명명된 통풍은 우리 몸의 요산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쌓이는 병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요산이 체내에 축적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따라서 요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평소 식생활을 개선하고 소염제나 호르몬제, 때에 따라 요산 저해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최신 약물이 많이 개발되어 만성 환자들도 병원을 찾으시면 통증 조절이 한결 쉬우실 겁니다. 비만은 오늘의 주제인 대사증후군뿐 아니라 설명드렸던 합병증과 모두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성인 질환입니다. 비만 역시 만병의 근원이란 말도 있듯이 평소 체중 조절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모든 병의 예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사증후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은 급성질환과 달리 사람을 금방 죽이고 살리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또 증상이 거의 없고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평소 규칙적인 검진과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한다면 평생 동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또 내과적인 약물이 많이 발전하여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물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미루지 말고 적기에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의하신다면 대사증후군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따뜻한 당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 과장님을 모시고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질병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오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생소했던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예방해보는 좋은 시간이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